실제로 이게 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폭스의 2040 여성 타겟층을 디톡스 워터로 딱 묶으려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건 현장에서 대중적으로 어떤 상품화가 되지 않았던 물품이니까 이거를 소개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늘 여성분들 되게 많이 오셨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2040 여성들의 특징이 평생 다이어트를 해요, 이들이. 저는요,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막 덜덜 떨면서 지금 좀 긴장이 풀어졌는데 덜덜 떨면서 말씀드렸죠. 8kg가 쪄가지고 요가하면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대표님이 칼국수 사주셔가지고 그것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막 후회를 하면서 내가 미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뭘 해요?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번 실패를 해요. 매번 실패를 하는데 막 실패하면서도 늘 그래 나라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일은 분명히 굶을 거야 막 이렇게 결심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죄책감을 갖는데 이 쓰잘데기 없는 죄책감을 무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품들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지방이 뭐 다이어트약 뭐 쓰잘데기 없이 갑자기 또 PT를 그 다음날 끊어요. 근데 또 나의 월급이 그렇게 공중분해가 돼요. 그리고 또 굶기를 막 시작해요. 내일은 진짜 굶어야지 막 하면서 결심을 하는데 결국엔 이런 대체품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안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디톡스 워터가 물음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2%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대중화되지 않는 어떤 디톡스 워터라는 상품을 우리가 2040 여성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른 건 이거였어요. 있어빌리티. 약간 사치의 욕구를 약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갖고 싶게 만들고 왠지 이걸 먹으면 특별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있어빌리티는 아까 디톡스 워터 사진이 있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디톡스 워터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비주얼이거든요. 사실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오늘 여기가 좀 이렇게 화질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제 개발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저희 또 셰프들이 구현을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예쁜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오전에 오면은 이제 거의 출시를 하자마자 1시간 안에 거의 완판이 거의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3-4번씩 다시 셋업을 하고 그런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다가 이런 비주얼적인 어떤 요소를 더한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랩앤고 시스템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 조리를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락 업체에서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는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이걸 새벽에 다 3번의 세척 과정을 거쳐서 만들거든요. 굉장히 또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그런 건강한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까지 더해서 그런 상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타겟층, 아까 우리가 타겟층 분석하는 거 제가 강조드렸죠. 타겟층이 분명히 나왔을 때 그들의 욕구를 또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욕구를 파악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우리 브랜드 컨셉션과 잘 맞물려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포인트가 있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어떤 자료도 계속 찾고 하면서 그런 발굴을 계속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딱 조합되어졌을 때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또 하시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얻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제가 스노우폭스에서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조합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실 때 조합이라는 거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이걸 어디서 얻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라는 또 궁금증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 루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개발자들이 늘 하는 거죠. 늘 하는 거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맛집 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먹어보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지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알고
그 맛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벤치마킹은 뭐가 제한됩니까? 또 시간의 제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한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비용의 제한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맛집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 시대니까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어떤 SNS 채널들이나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는 다 하시나요? 네, 다 하시죠. 인스타는 안 하시더라도 페이스북은 다 하실 거예요. 최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먹지 꼭 구독을 해요. 오늘 뭐 먹지 구독하고 그 다음에 서울 맛집, 강남 맛집, 부산 맛집, 그 다음에 먹힌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은 꼭 구매하는 편이에요. 구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페이지들이 이제는 이제 약간 마케팅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어떤 브랜드가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한 번씩 또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결국에는 다 걔네 광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뭐 중요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고객들이 어떤 거에 자극을 받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따봉이 있잖아요, 따봉 수를 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시각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올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막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따봉의 개수나 어떤 댓글의 개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고객들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자극을 받는구나.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트렌드구나. 우리 유사 브랜드들은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아이템적으로 보다가 보면은 굳이 뭐 유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 되게 독특하고 이 아이디어 되게 좋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브랜드에 녹여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런 어떤 맛집 채널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기적으로 그냥 버릇처럼 우리 식사하고 그냥 늘 핸드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퇴근길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유튜브에서 제가 꼭 늘 이게 뭐 이렇게 같은 직종에 계시거나 혹은 이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영국 남자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자주 구독하시나요? 네. 너무 재밌죠? 이 영국 남자는요, 어떤 페이지냐면, 조씨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고려대학교 마치 그 친구 아는 것 같은데 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냥 제가 그 페이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 친구는 유학생이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졸업해갖고 한국 와이프를 국갑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그 친구랑 결혼해갖고 영국에 살고 있는데 무튼 이 친구도 이 채널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한국 음식을 소개해요. 한국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80에서 90%가 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데려가서 맛집에서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집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 요리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그런 관점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기 살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은 모든 걸 다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자극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뒤에서 나오는데 무튼 저는 이거 굉장히 강추드리는 어떤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중에 핀터레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정말 기획할 때 꼭 보거든요. 그 다음 메뉴 상품 만들 때 그냥 무조건 얘부터 서치를 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출근하면 무조건 얘부터 켜요. 약간 이런 앱인데 얘는요, 페이지를 실제로 컴퓨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론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자료의 범위 자체가 정말 구글 정도로 대비할 만큼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뭐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거나 뭐 영업적으로 어떤 스킬을 뭐 자극 할때 서치하시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했을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앱 중에 하나가 CJ 푸드빌에서 만든 더키친이라는 앱이 있어요. 얘는 디자인팀이랑 어떤 매니저적인 협의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상품을 만들다가 내 상품이 되게 맛있는데 좀 약간 플레이팅을 해놓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을 때 뭔가 컬러감이 부족한다든지 어떤 비주얼적인 면이 좀 부족한다 싶을 때 이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저는.
사진 굉장히 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각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깔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리 잡지랑 그 다음 요리 책. 사실 이제 책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요리책이 또 되게 비싸잖아요. 또 해외 책은 또 특별하게 더 비싸요. 그래서 사실 구매를 그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쩌다 이렇게 식품 박람회 가면은 되게 이렇게 싸게 놓고 팔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 막 사재기를 해오는 편인데 무튼 책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쭉쭉 넘기다 보면은 방금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분명히 내가 어디 저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뭐 내 거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서 다시 찾으려니까 또 찾아지지가 않고 뭐 이런 어떤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내가 옆에 갖고 있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뭐 내가 아이디어 어떤 포인트 그런 페이지를 표시해 두셨다가 계속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리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사진을 많이 봐요. 그래서 감각 같은 거를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얻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죠. 우리 브랜드 내부 안에서 한 10가지 메뉴를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품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없고, 뭔가 빼자니 좀 아깝고, 그 다음에 뭔가 넣자니 지금 주방 운용상, 아니면 홀 운용상 조금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또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기존 메뉴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 메뉴에 뭔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또는 유행할 거라는 어떤 보고가 나온 것을 뭐 좀 첨가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큰 예로 있잖아요. 짬짜면 이런 거. 진짜 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누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랑통닭에서 또 했죠. 3가지의 어떤 대표 메뉴를 샘플러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판매 수율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판매 수율이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저것도 좋은데 이거를 또 2개를 동시에 원하는 고객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존 메뉴를 통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성 제품은 또 많이들 하시는 건데 그냥 이제 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와, 우리는 또 나름의 이제 브랜드의 어떤 장인 정신이 있는데 기성 제품 사용하는 게 약간 나의 브랜드를 배신하는 것 같고 약간 나의 그 요리적인 어떤 심지를 약간 상처내는 거 스크래치 내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미 제조사에서 되게 많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같은 메뉴 기획자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기성 제품 실제로 좋은 거 되게 많고, 되게 저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 많이 해보시고, 샘플 어떤 거 있는지 상품 리스트 같은 거 많이 모아놓으시고 그러면 상품 기획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메뉴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딱 만들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해. 나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아이템이 딱 나와줬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거 R&D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상품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제 상품 만들었으니까 디자인팀, 홍보팀 이거 POP 만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메뉴 기획에 정말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팔 것인가, 우리가 운영적으로 고객한테 이 상품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는 다 관점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고요. 디자인적이든 아니면 마케팅적이든 어떤 영업적이든 어떤 수익 구조라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진짜 완벽한 어떤 메뉴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고객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이제 메뉴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메뉴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뭐.
어떤 자극,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이제 뭐 지나가다가 친구랑 이렇게 만났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먹자골목에 갔는데 뭐 배너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매장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 집 맛있겠다, 뭐 주말에 친구랑 가봐야지 해서 가거나 어떤 그런 자극을 통해서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매장을 방문해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대기를 하겠죠. 이 사람 뭐 먹는지 찾아보고 저 사람 뭐 먹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뭐 인테리어를 또 구경한다든지 내 앞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겠죠. 식사를 하고 상품이 맛있으면 만족하고 또 재방문을 할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재방문을 안 하겠죠. 그래서 메뉴라 함은 그냥 이런 전체적인 경험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보면 이 자극이라는 놈이요. 요즘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느냐면요. 자극의 매체는 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뭐 어떤 네이버 이런 유토를 통해서 거의 통상적으로 다 자극이 되거든요. 이런 매체 요즘 다 핸드폰 끼고 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식사를 하러 가면 다 앞에서 계속 이러고 아빠 저랑 대화 좀 해요. 막 약간 이러는데 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타고 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극이란 놈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극을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음식 먹방 콘텐츠가 왜 SNS에서 특별하게 빅파트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혹시 왜일까요, 그러면? 이건 듣고 가야겠어요, 제가. 아무도 지금까지, 네, 왜, 네? 네. 그쵸, 맞아요. 제 답을 훔쳐가셨네요. 음식은요, 사실 인간이 이제 제일 원하는 어떤 의식주, 기본적인 욕구 중에 또 하나고요. 이것이 무엇을 자극하냐면요, 결국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상상력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혹은 또, 이 집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건 무슨 맛일까? 라는 상상력.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감력을 얻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원래는 뭐 지방에 살았는데 지금 뭐 회사 생활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이제 날씨 춥고 하니까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먹을 수 있지 하다가 우연치 않게 SNS에서 김치찌개 맛집을 발견해요. 근데 비주얼이 완전 우리 엄마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그런 어떤 공감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합쳐서 결국에는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매장 방문하기까지 이르죠. 그래서 이 음식 콘텐츠라는 그 단어는요, 결국에는 무엇을 공통으로 갖고 있냐면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SNS에서 유독 무엇이 있냐면은 청각적인 자극까지 요즘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자극을 시켜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하남돼지집의 장보환 대표님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마케팅팀 미쳤어 이러면서 뭘 올리셨는데 이렇게 지문을 그걸 제가 못 찾아갖고 오늘 못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누르면 지문이 없어지면서 지문이 있거든요. 그 지문 인식하는 것처럼 딱 누르면은 화면이 갑자기 고기 굽는 사진으로 탁 바뀌어요. 그래서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릴링 되는 그 비주얼, 막 카라멜라이징 된 그 정말 맛있는 삼겹살이 막 구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자극을 어떻게 우리가 비주얼 시킬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푸드 스타일링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맛 영순이에요. 맛 굉장히 중요하고요. 맛있어야지 사람들이 먹지. 근데 맛을 결국엔 매장을 방문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매장을 방문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푸드 스타일링을 해야 돼요. 시각적인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고객들한테 던져야겠죠. 그래서 이 푸드 스타일링의 정의를 보면요, 결국에는 뭐 지면이나 영상 매체에 사용되는 어떤 음식을 꾸미거나 뭐 예쁘게 연출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뭐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또 배웠고 하니까 이게 요리 기획에서 들어오면요, 굉장히 엄청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많은 기획자분들이나 메뉴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맛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맛에만 치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갖고 이런 매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도 신경 쓰시는 분도 많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 다 이러고 있죠. 음식 나오는데 얘가 식은 빠질 때까지 먹지를 않으세요.
다들 왜 이러고 있는지 막 다 가면 항공샷 다 이렇게 여자들 찍고 있어요. 막 까치발 들면서. 그래서 옆 테이블에 여자가 눈 마주치면은 괜히 약간 머쓱하면서 왠지 공감을 또 해요, 서로. 약간 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즘 시대는 결국 SNS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주얼라이즈 푸드 스타일링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력을 더 가치 있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혹시 해당 매장이 없겠죠? 저 이거 그냥 네이버지 않은 예, 그 다음에 적용이 잘 된 예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본 건데, 그냥 제가 수제 함박 스테이크라고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 예를 제가 이제 픽업을 한 건데요. 이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가격을 보니까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당연히 수제 함박이니까 맛이 있겠죠. 뭐 주방장분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뭐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갖고 뭐 그런 노하우는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도 2번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2주 돈 주고 다시 이걸 먹고 싶지 않고 심지어 이걸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된 예를 보여드리면 완전 다르죠.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컬러감이라든지. 근데 똑같은 어떤 함박 스테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란이 올라가고 어떤 채소가 있고 샐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자튀김도 있고 한데 어떤 구도의 위치 그 다음에 컬러감의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확실하게 더 보실 수 있으세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품력은 결국에는 비주얼로 완성이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푸드 스타일링이 사실 스킬적인 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내가 이렇게 배운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이거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루트도 모르겠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핵심 포인트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맞는 플레이트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시면 이거 좀 너무 커요. 플레이트 너무 크고요. 굳이 우리의 상품이, 주요 상품이 이 플레이트를 꼭 쓰는 건데 어떤 새로운 기물을 넣기에는 주방 구조상 조금 뭐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굳이 이거 쓰면 구도를 바꾸셔야 돼요. 구도 바꾸셔야 되고요. 이런 위치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트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거든요. 그 핵심 메뉴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감도 중요하고, 아까 이제 또 컬러의 조합도 말씀드리지만 복합적으로 설명했을 때 컬러가 많다고 컬러풀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의 어떤 그런 매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품을 좀 끌어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로만 좀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스킬적인 면이 사실 우리가 모두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캐치아웃 많이 하실 텐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CJ 더 키친 뭐 이런 거, 그다음 핀터레스트, 그냥 거기에 뭐 이렇게 치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지금 이미 전 세계의 셰프들과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거든요. 그냥 저희는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 브랜드에 맞게끔 녹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떤 상품의 조합이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때 정말 좋은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푸드 스타일링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고깃집이나 또는 감자탕집이나 이런 데는 다 주방에서 완성돼서 이렇게 고객한테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직조리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어떤 하나의 푸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퍼포먼스나 쇼맨십이나 쇼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에 한한돼지집에 가면 뭐가 있죠? 그 소바라는 부스가 있어요. 그쵸? 거기서 막 직원분이 막 불쇼를 막 하는데 이거 막 소방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만큼 불쇼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이제 고객들이 그거를 보면서 막 또 기대를 해요. 고기 진짜 맛있겠다. 또 상상을 막 자극하죠. 뭐 육즙은 막 가뒀겠지 막 하면서, 지금 제가 침이 막 나오네요. 그래서 막 그럴 만큼 엄청 불쇼를 해가지고 막 쇼잉해서 사람들을 엄청 자극을 해요.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예전에 그 볏짚 삼겹살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 브랜드에서 뭘 했죠? 막 볏짚을 막 훈연을 막 했죠. 저는 그 브랜드 되게 아버지가 좋아하셔갖고 부모님이랑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무튼 대박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막 밖에까지 퍼져서 뭐 어떤 후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모든 어떤 감각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나 쇼맨십으로 풀 수 있고, 이 퍼포먼스나 쇼맨십 또는 쇼잉이 어떻게 실제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느냐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 남자 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 무단 도용한 건데 괜찮겠죠? 잡혀가는 거 아니지? 신고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 친구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물론 이제 고깃집은 우리가 그냥 늘상 가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고깃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한테는 이게 퍼포먼스고 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극하느냐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보고, 그러니까 현장 보통 이제 외국 사례들은 다 이제 주방 안쪽에서 뭐 레어로 굽든지 미디움으로 굽든지 다 완성된 요리가 서비스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바로 테이블 앞에서 구워. 이걸 내가 봤네. 이걸 또 보고 현장에서 또 그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또 맛보고, 또 쌈도 이렇게 싸 먹어서 막 손으로 또 만져보고 하니까 이게 그래, 그럼 거의 모든 감각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야.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 그래서 바로 이게 오감으로 자극하고 경험하는 맛이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조 씨가 얘기해. 야, 알겠어. 조용히 해봐. 이 소리를 딱 들어봐. 하는데 또 타이밍 맞게 직원분이 고기를 불판에 착 올려주십니다. 네. 지금 벌써 음성 지원 되시죠? 네. 바로 저 지금 삼겹살 너무 먹고 싶은데, 아무튼 이거를 딱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 이 연기랑 이 마늘 향이랑 비주얼 좀 봐. 와. 하면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또 그 바깥에 딱 이제 뭔지 크리스피하게 익은 어떤 부분이 보이니까 막 애들이 막 자지러져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어떤 자극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나 또는 쇼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시고, 우리 고객들이 특별하게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메뉴가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없을까? 우리 메뉴는 직조리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하시면 이런 어떤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퍼포먼스나 또는 쇼잉, 그 다음 푸드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심리적인 자극을 해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 상품력을 더 끌어주고, 그 다음에 더 뭔가 좋아 보이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이런 보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왔죠. 열심히 달려와갖고 상품 진짜 완벽하게 딱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본사에서 100% 진짜 진짜 1도 안 모자라고 0.001도 안 모자라고 진짜 완벽한 딱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출시를 하겠죠. 출시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맹으로 가요. 가맹으로 갔는데 우리가 만들 때는 분명히 진짜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완벽한 음식이었는데 얘가 한두 달 딱 지나니까 반응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가겠죠. 가가지고 보니까는 가맹주에서 이거를 70%밖에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상품이 완성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완성력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매뉴얼이 가장 중요해요. 매뉴얼 가장 중요한데요. 되게 많은 본사 또는 어떤 그 메뉴를 기획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에서 이 매뉴얼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매뉴얼의 어떤 그런 디테일함을 간과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많이 그냥 하세요. 뭐 그런 레시피 조리 과정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붙여갖고 한다든지, 밑에 그냥 설명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을 70%밖에 구현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좀 시대에 맞춰서 더 그거를 디벨롭을 시킬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뉴얼은요, 본사에서 100%를 만들어갖고 가맹에서 70%를 구현할 것이 아니라 130%를 만들어서 100%를 구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매뉴얼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째려보고 계신데,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디테일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좀 왜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닌가요? 지금 동영상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 구도의 이미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동영상 가이드는요, 제가 이제 스노우복스 다닐 때 거기 이제 다 직영이었으니까 관리자만 모아둔, 메인 셰프들만 모아둔 그런 톡방이 있었어요. 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했냐면요, 메뉴 하나하나마다 다 동영상 가이드를 찍어서 올리고요, 그거를 교육 자료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영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맹을 하는 데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라든지 뭐 또는 어떤 뭐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딱 치고 들어가면은 그거를 구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뭐 실질적으로 점주가 뭐 궁금해서 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궁금할 때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동영상 가이드 또는 디테일한 어떤 구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를 해놓고 뭐 컬러감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컬러의 그런 가미를 시켜서 어떤 구도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스폭 만들 때 페이퍼로 다 매뉴얼화를 했는데 상품이 그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관리 측에서 되게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바꿨더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어떤 상품의 분명한 목적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등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매뉴얼의 디테일이 힘이 100%에서 70%를 만드는 게 아니라 130%에서 100%를 또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완성력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아까 막 너무 떨려하고 초반에 막 달려가지고 열심히 왔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이 됐고 오늘 이제 제가 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기억이 또 안 나실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제가 혹시나 스킵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타겟층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어떤 메뉴 기획을 할 때 목적이 모호해지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타겟층을 분석하면서 결국에는 타겟층이 무엇을 원하느냐, 소비 욕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롱테일 법칙이 또 말씀드렸죠. 80%의 사소한 다수가 우리의 어떤 20%의 핵심 고객보다 큰 가치를 창출한다. 또는 그 반대되는 파레토의 법칙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우리 브랜드 내부에서는 고객들이 어떤 소비를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또 말씀드렸죠. 자, 메뉴는 결국에는 조합의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합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매번 트렌드를 반영할 수 없고 매번 기획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조금 시간적인 활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했을 때 어떤 레퍼런스의 활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존 메뉴, 기성 상품들 이런 거 활용하시라는 어떤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나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결국엔 상품의 구매라는 거는 자극을 통해서 이제 오는데 이 자극은 거의 모든 것이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구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푸드 스타일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링과 퍼포먼스와 쇼잉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자극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자극을 줘서 결국엔 소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잘 만들었으나 이게 결국엔 가맹에서 구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어떤 시간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비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중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의 시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만든 디테일하게 이제 그 점주 관점에서 만든 어떤 매뉴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참 떨려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제 저는 오늘 또 강연을 처음 하기도 하고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원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김단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뉴 기획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자리였고요. 뭐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저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하게 뭐 또 저를 사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커피타임 환영합니다. 네, 물론 제가 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떠셨어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 타임 또 있나요? 네, 잠깐 네. 질의 응답하기 전에 네네. 숨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지금 그래도 나중에 좀 긴장이 풀려서 잘 얘기했는데. 네. 일단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고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앞에 감사합니다. 있는 네. 앞에 있는 쓰레기만 앞쪽으로 좀 옮겨 주시면 정리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